불 하나 켜. 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수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이 이 질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같이 보려고 했던 지문이 한 네 개 정도가 되거든요. 같이 엮어서 내기 좋은 지문이 일단 4번하고 7번하고 엮어서 내기 참 좋고요. 1번하고 3번하고 과학기술 1번하고 3번하고 참 엮어서 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문학은 네 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서술형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수요일 날 직보 때 일단은 그 독서 다 하시고 수요일 날 우리 직보 때 그거 드릴게요. 그 문학 추가 문제들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인문예술 4번하고 7번하고 같이 내려고 하는 이유는요. 보들레르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와 그리고 이 지멜이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가 서로 유사한 지점이 너무 많아서 섞어서 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은 응당 여기 있는 이 지문하고 뭐랑 엮었냐면은 여러분들 문학에 나오는 파트들 있죠. 그 파트들하고 엮어서 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지점들을 함께 연구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독서는 서술형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서술형이 나오면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독서다 보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유라든가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목 아파. 근데 여기 나와져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재해석을 한다거나 해버리면은 약간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는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이 글로 적는 거는 글로 적는 대로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볼게요. 보들레르는 첫 번째로 들라크루아의 지지자로 미술평론에 데뷔합니다. 보들레르가 보기에 아카데미 미술은 그 생명력이 소진된 지 오래였다고요. 많은 아카데미 미술가들이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림들은 진부한 내용들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들레르는 들라크루아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의 어떤 미술가의 지지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보기에 아카데미 미술이라고 불리우는 요 미술은 어떤 식으로 여겼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진부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진부한 이유를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신화와 역사만을 반복해서 그렸다는 거죠. 혹은 이런 말로 쓸 수도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신화와 역사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와 역사를 반복해서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신화와 역사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로서 그린 게 너무 진부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고전 미술하고 아카데미 미술을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 킹무위키 있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6세기 이후에 나타나게 14세기 이후인가? 14세기에서 16세기 뭐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후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정형화된 형식을 만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는 거, 철학적인 어떤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그려내는 거. 이걸 아카데미 미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크 미술은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대성 개념,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16세기 바로크 시대를 지나서 18세기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조금은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해가 조금 쉽겠죠. 그래서 또한 전형적인 틀에 갇힌 기계적 묘사에서도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화와 역사를 반복해서 묘사한 게 마음에 안 들었고 신화와 역사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도 마음에 안 들었으며 기계적인 묘사도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열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땀이 나지? 안 더운데? 식은땀이겠지? 이때 에어컨을 틀는 미친놈? 그러니까 시원하게 아프죠. 그런 미술계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홀로 외롭게 싸우는 들라크루아는 보들레르가 보기에 모든 악습에 맞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악습이 무엇이냐라고 적는다면은 뭐라고 적으실 겁니까? 모든 악습이 뭐야? 라고 한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 말들을 적어줘야죠. 기계적 묘사, 신화와 역사에 대한 철학적 논의, 신화와 역사를 반복해서 묘사하는 것, 진부한 것들. 이거를 모든 악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들라크루아를 그래서 요거에 반박하여 들라크루아를 긍정적으로 여겼던 이유는 뭐다? 바로 상상력이다. 그는 들라크루아를 화가이자 시인의 전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처럼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뛰어난 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자,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어떤 게 나오냐면요. 보들레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될 거야. 이 질문은 꼭 나올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안 나온다고 해서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보들레르가 어떤 작품을 보고 나서 이 작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적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거예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첫 번째로는 일상적인 그림을 그렸고 두 번째는 그 일상 속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그렸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보들레르가 어떤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를 적으래. 해당 작품을 보여주고 이 작품을 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지를 적으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상을 그렸고 어떤 뭐 부르주아가 됐든 아니면은 무슨 뭐 일상 서민이 됐든 일상을 그렸다는 거. 평범한 여인,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그 속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찾아냈다는 거. 이 두 가지 적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 보들레르가 가장 높이 샀던 것은 바로 상상력이에요. 왜 상상력을 높이 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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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을 발휘해 그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왜 높이 평가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들라크루아가 됐든 아니면 뒤에 나오는 뭐 마네가 됐든 틀레르가 됐든 틀레르는 공원이지. 여튼 그런 이제 화가들이 나오든지 간에 그 화가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결국 일상적인 것 그리고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준 것. 이걸 적으시면 돼요. 근데 한 문단쯤 읽었을 때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문단인가? 요 2번에 대한 내용은요.
뒷부분에 한 번 더 다른 말로 바꾸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보세요. 근데 보들레르는 들라크루아에게서도 아쉬운 점을 보게 된대요. 그가 자신의 기도와 달리 역사적으로 남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부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상상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뒷도라미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보들레르는 미술가들이 과거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다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들레르가 미술가들에게 단 조건, 진정한 미술가, 예술가로서 챙겨야 할 조건 첫 번째가 뭐죠?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는 거. 즉, 일상을 그려내야 된다는 게 조건 첫 번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술로 담아내야 할 진정한 영웅이란 아카데미 출신들이 파리 살롱전에서 보여주는 죽은 영웅이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다.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다. 일상 속 인물이다. 라는 얘기죠.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미학을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라고 명명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보들레르가 어떠한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였죠? 첫 번째, 일상적인 거. 두 번째, 그 안에서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것.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보들레르는 뭐라고 명명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 적을 거예요? 일상적인 것을 그려내야 한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찾아내야 한다. 라는 것을 3어절로 적으래. 뭐라 적을 거야? 아니죠. 3어절이라니까. 음절이 아니라.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3음절이라고 적는다면, 3음절로 적으면, 아니요. 뒤에 나오죠. 현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같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들라크루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현대 생활 영웅주의의 어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을 그렸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들라크루아가 일상적인 것을 그렸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저 뭐예요?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확인? 보들레르는 현대성을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화가 역시 시인의 눈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봤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찾으라는 말. 덧없는 것들에도 그 핵심이나 정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말? 위에 있는 말, 똑같은 말.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문단과 2문단에서요. 1문단과 2문단에서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들라크루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들라크루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뭐다? 일단은 읽는 거를 보면은 일상적인 그림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라크루아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저 뭐예요? 상상력이라는 거죠. 이 상상력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결한 표현으로 간결한 표현으로 뭐 하는 것?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그리는 것. 일단 들라크루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이거고요. 보들레르의 미학, 긍정적 평가 기준이죠. 보들레르의 긍정적 평가 기준은 뭐가 된다? 첫 번째,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 내지 현대성이라고 불리는 것.
뭐 이거는 부르는 조건에 따라서 달리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 하는 거?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이 보들레르 미학에서 긍정적인 평가 기준이 1번, 2번 있잖아요. 그때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키는 대로 골라서 적어주시면 돼요. 네, 표현들 중에서 내키는 걸 골라주시면 되고 꼭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면은 그 나오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들라크루아가 일상적인 그림을 그렸나? 이거는 확인해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이건 제 추측이에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재해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빠졌겠어, 나중에? 이게 잘 안 먹히니까 그냥 역사 화가, 그러니까 즉 역사를 그저 재현하는 화가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요? 이 정도 추측? 네. 이거는 정확하진 않으니까 굳이 새겨듣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현대성에 대한 보들레르의 주장, 즉 뭡니까? 일상적인 것을 그리는 현대 생활의 영주의와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끄집어내는 보들레르의 주장은 고전 미술의 정면으로 맞서는 거였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은 이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는 거죠. 후생에 의해 장엄 양식이 확립되고 이것이 아카데미 미술로 도입되면서 자, 후생이 뭘 확립했죠? 장엄 양식을 확립하고 아카데미 미술에 도입되고 이 후생 때문에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고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는 비로소 예술가로 불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6세기 정도까지. 그리고 16세기 이후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도 많이 등장했으나 낮은 등급의 그림이었다고. 그러니까 아카데미 미술을 그리던 시기에 일상적인 그림이 그려졌다? 맞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일상적인 그림 많이 그렸다? 확인할 수 없고요. 바로크 시대 이후에 일상적인 그림 많이 그렸다?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고평가를 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을 생각에 들이키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현대성 개념은 주제의 측면에서 인상주의가 이룬 혁신과도 관련된다. 자, 이 부분이 또 언급될 겁니다. 인상주의가 이룬 주제 측면에서의 혁신. 보들레르는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그 일이 벌어지는 당시에는 현재의 한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 문장이 뭐야? 요 문장이 3어절로 뭐야?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라는 거죠.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같이 이 수능 특강을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언젠가 역사에 기록될 21세기 고등학교 3학년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어떤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니까요. 아, 그렇다고. 이에 따라 그를 따랐던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시인의 눈으로 주변의 순간에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했다.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이 사람을 따랐죠? 보들레르를 따랐습니다. 보들레르는 기본적으로 시인이죠. 그 시인인 보들레르는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결국 영원한 아름다움이라고요. 자, 정리됐습니다. 우리는 결국 보들레르가 생각한 미학, 긍정적인 평가 기준을 두 가지로 잡는데 정리가 됐어요.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 현대성, 즉 우리의 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이 순간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미래에 영웅의 삶처럼 기록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사람들은 이 현대성의 개념을 안 사람들은 뭐 하고 싶겠어?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이 순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을 거야. 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 지금이. 너무 좋아. 뭐 하고 싶어? 너네 뭐 하고 싶어요? 오, 사진 찍고 싶어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아니겠어? 왜? 영원히 기록하고 싶은 거지. 그 그림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삭제를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 남아있을 거야. 영원한 아름다움을 끄집어내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보들레르의 평론은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화가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인상적인 화가인 만해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아, 나 깜짝아 녹화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 진짜 그래야 될 수도 있어. 나 지금 입이 꽤 잘 털려서요. 아플 때 좀 집중 잘 돼요. 이거 너네 수업하니까 좀 아픈 게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해. 여기도 안 아파 지금. 계속 안 아파. 나 오늘 오후 1시에 37.6도였다고. 브루펜 먹었어요. 마느는 과격하리만큼 혁신적인 화가로 인식되었지만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마느는 혁신적이었대요. 혁신적이었다는 건 뭘 했다는 거죠? 혁신적인 화가였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죠? 새로운 걸 추구했다. 새로운 미술을 추구했다. 그때 새로운 미술은 어떤 거예요? 현대성 개념. 현대성 개념. 근데 이 현대성 개념을 추구한다고 해서 현대성 개념을 추구한다고 해서 전통을 거부한 건 아니었다. 왜? 왜, 왜? 마느는 1863년 파리 살롱전에 풀밭 위에 점심 식사를 출품했다. 자, 풀밭 위에 점심 식사예요. 이 그림은 시민 계급인 부르주아들이 나들이를 즐기는 일상을 담고 있는데 원근법도 맞지 않고 자, 일상을 그리고 있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죠. 원근법도 맞지 않고 붓질도 거칠며 아카데미의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더구나 남자들과 함께 있는 여인의 사실적인 누드는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강가에 목욕하는 여인은 화면 전경의 세 명의 인물과 너무 가까워 공간의 원근감이 구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공간의 원근감 또한 구현되지가 않는데요. 근데 뭐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상적인 것을 그렸고 마네가 생각한 느낀 인상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일상적인 일상을 그렸다라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마네가 생각한 느낀 인상대로 아름다움을 포착 그려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지점이 누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우리 보들보들 보들레르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전에 들라크루아는
어떻게 해서 긍정적으로 여겼죠? 상상력. 상상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질적인 것,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인 것을 뽑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겁니다. 왜요?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마네가 생각한 느낀 인상대로 아름다움을 포착, 그 안에서 그래요. 느낀 인상대로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려고 했다는 거. 일시적인 순간 속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려고 했다. 이 점에서 긍정적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전통적 소재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네의 그림은 16세기 화가인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전원음악제의 누드를 현대화한 것이며 구도에서는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풀바디의 점심 식사와 전원음악제 파리스의 심판 이거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뭘까요?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일상을 그렸고 전원음악제나 파리스의 심판은 어떤 신화 속 인물을 그렸다는 거. 일상 속 평범한 인물이냐, 신화 속 어떤 전설적인 인물의 모습이냐. 차이. 마네는 그런 바탕에서 전원 음악제와 같이 상상 속의 여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오죠. 현실의 여인을 그림으로써 고들레의 이름을 실천했다는 거죠. 또 틸르리 공원의 음악회에서 잘 나타난데요. 이 그림 왼쪽에는 마네가 그려져 있는데 혹시나 이런 거 낚이지 마세요. 왼쪽입니다. 오른쪽 아니에요. 설마 이거는 난 진짜 삐질 거야. 덕성여고 선생님한테 삐질 겁니다. 네, 물론 이 유튜브 영상이 많은 덕성여고 학생들에게 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식 발언할게요. 이거 왼쪽 오른쪽으로 막 바꿔서 냈다. 우리 누나 덕성여고 출신입니다. 우리 누나를 데리고 온 명분 삼아서 가가지고는 소소하게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 하나 던지고 올 겁니다. 소소하죠. 교무실 자리에. 만에는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뇌르로 등장한다. 당시의 플라네르는 별다른 목적 없이 도시를 걸어 다니면서 도시를 관찰하는 부르주아를 의미했다. 그렇대요.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그린 이 그림에서 마네는 자신의 부르주아 세계의 일원이자 동시에 부르주아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이 플라네르로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플라네르 관찰자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을 그려냈고 또 나름대로 그 일상 속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려고 했다. 이런 것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경향이 뭐예요? 플라뇌를 등장한 거, 관찰자를 들여서 얘기를 한 거. 이거는 쿠르베의 영향이 컸는데 쿠르베는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함축하는 현실의 모습을 포착했다면 마네는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부르주아의 근대 생활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죠? 순수 미학적 차원과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은 다르죠. 그래서 이 차이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쿠르베는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했는데 자신의 고향 마을인 오르낭의 한 장례식장의 풍경을 담은 이 그림은 화폭이 6m로 매우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일상을 그렸어요. 일상을 그렸는데 뭐가 중요해? 이 일상 속 숨겨진 본질, 정수, 영원한 아름다움. 돈가스 먹고 싶다. 을 포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제별로 작품의 크기와 가치가 매겨지던 당시 화단에서 이런 거대한 그림이 역사적 주제나 위대한 인물을 다루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보들레르는 푸르베를 지지하면서도 그의 그림을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을 충실히 못하는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편 기스는
당대 상류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일상을 그려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위층의 일상이든 하류층의 일상이든 중요한 건 일상을 그려낸다는 겁니다. 기스는 1860년경부터 화려의 삶에서 당대 풍속을 그렸는데 빠른 필치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삶의 순간들을 포착했다는 거죠. 와우. 또 순간이 나오잖아요. 일시적인 순간. 그거를 기억에 따라 그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의 인상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그 일시적인 순간 속에서 본인이 느낀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해내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인데 잘 모르겠으면은 일상 속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려고 했다라고 적으시면 잘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평가 내용 적으래. 그럼 뭐 적어라? 일상 속 일시적 영원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했다. 라고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알겠죠? 7번까지 하고 녹화 잠깐 끊고 쉬었다가 우리 그걸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인문예술 사이에서 보들레르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가 예? 보들레르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가 감상자의 입장에서 좀 집중을 하여 야, 보들레르는 평론가였잖아요. 그렇죠? 시인이자 평론가. 감상자의 입장에서 어떤 작품을 읽어 나갈 때 긍정적으로 평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대성 개념과 그 속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한 거.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면은 어떤 긍정적인 훌륭한 미술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지멜은요, 미술을 그리는 미술가의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미술가가 작품을 그릴 때 어떻게 해야지 이게 긍정적인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보들레르는 감상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잡으며 현대성과 영원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을 잡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누구 인상주의 화가들에 대한 예시를 좀 들었는데 지멜은 미술가가 작품을 그릴 때 긍정적이며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우 다르죠. 이건 뭐냐? 개인 법칙을 가지고서 그려낸 개체성 맞나? 개성이라고도 흔히 불리는 개체성을 가지는 어떤 그래서 본인의 일상, 작가 본인의 일상을 담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 둘의 입장이 교묘하게 비슷하면서 달라요. 다르면서 비슷하고.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보들레르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멜의 입장을 지극히 잘 따른 어떠한 화가가 본인의 일상을 담아서 본인이 생각한 아름다움을 그 안에서 그려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개인 법칙을 토대로 해서. 보들레르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멜은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삶을 작품에 담으면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어떤 화가가 있어. A라는 화가는요. 본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일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에 집중을 해요. 그것이 A 화가의 화풍이야. 확인? 이것이 A 화가의 화풍이야. 그러면은 이 A 화가에 대해서 지매는 긍정적으로 평가할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할까요? 일단 이것만 할게요. 지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안 배웠으니까
보들레르는 그러면 A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했다?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있는 그대로 묘사했습니까? 일상적인 아름다움을 포착하지 못, 그 일상 속에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해내지 못했잖아요. 그쵸? 얘들아, 시작한 지 23분 지났어. 26분 정도? 뭐 이리 힘들어해. 약을 6알을 먹고 나보다 피곤해. 과자알이 없어, 과자. 와, 조금만 떼서 먹으면 안 돼. 그럼 딱 좋다. 저도. ASMR 김보은이 쿠키 던져서 페트병 맞추는 소리였어. ASMR 오용규가 아픈 몸 이끌고 쿠키 뜯어먹는 소리. ASMR 쿠키 먹는 소리. 너무 맛있는데? 어. 볼게요. 예술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려는 시도는 작품을 예술 발전의 과정에 편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조건들을 탐구하거나 형태, 구성, 채색, 소재 등의 요소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요거는 형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역사적인 조건들은 약간은 뭐랄까 반영론적으로 지멜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예술 작품의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삶과의 관련성 속에서 예술의 가치를 찾고 있다. 삶과의 관련성. 그러니까 문학으로 따지자면은 표현론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기교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삶의 진폭을 예술에 담지 못한 이는 예술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삶의 진폭에 담겼는데요. 음, 이게 무슨 말일까? 부분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멜은 특정 예술 사조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통용되는 양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면 해당 시대의 보편화된 형식에 따라 현상을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총체적 삶의 모습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예술을 그리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된다? 자기의 것 해야 된다. 자기 것. 자기의 예술. 본인 예술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행하는, 좋아하는 대중적인 것들 긍정적으로 여겼을까요? 예,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나오는 작품들을 긍정적으로 여겼을까요? 대중미술, 상업미술을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쌤, 근데 대중미술과 이 일반적인 그런 이제 상업미술이 본인의 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했는데 그게 돈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대중미술이나 상업미술을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대중미술이나 상업미술 같은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본인의 삶과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담을 수도 있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는 그냥 자기 거를 막 했어. 순수 미술 막 했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게 돈이 돼.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상업미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치? 애초에 그걸 상업미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예술가로서 성공한 겁니다. 대중들한테도 픽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별개의 영역이죠. 구분하셔야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대중미술인이 상업미술인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흔히 유행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그대로 따는 거라는 거야. 상업 영화 같은 것들 보세요. 정말로 유행하는 것들을 싹 담잖아요. 우리나라 상업 영화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요즘 상업 영화로 제일 유명한 거는 범죄도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업 영화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패턴이. 뭐예요? 나쁜 애 있어요. 만석이 뚜까 팹니다. 사이다. 끝.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가족 영화. 뭐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부모님과 자식 있어요. 부모님이 암에 걸립니다. 반성해요. 하지만 결국 죽죠. 슬퍼. 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흔한 상업 영화죠. 네, 흔한 상업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용되는 양식과 보편화된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두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부정적으로 여긴 이유는 왜요? 총체적인 삶의 모습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라는 거죠. 중요한 것보다 개체적인 삶을 드러내야 한다. 그에 따르면 르네상스 초상화는 현세를 초월한 완전함, 절대성을 추구하려는 이상을 따랐고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명료한 조화와 균형을 기준으로 삼고 보편적 형식으로 따라 그려졌다. 이로 인해 르네상스 초상화의 인물들은 전형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지멜은 르네상스 초상화가 대상의 개체성을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초개체적인 작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렘브란트의 초상화가 삶을 예술의 중간점으로 삼고 인물의 전체적 삶을 표현하였음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사람도 르네상스 미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겼네요. 보들레르는 왜 부정적으로 여겼죠? 역사와 신화에 대한 재현밖에 안 되니까. 철학적인 해석밖에 안 되니까. 악습이라고 표현을 했어. 진부하다고. 기계적인 묘사만 했다. 근데 여기는 지배는 왜 르네상스 미술을 부정적으로 여겼죠? 명료한 조화와 균형을 기준으로 삼고 보편적인 형식에 따라 그려져서 전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비판한 거죠. 즉, 총체적인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보기에 삶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논리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그림에서 그려야 하는 것은 보편적인 미의 이념으로 채색된 어떤 전형이 아니라 개별 인격체를 그려야 된다라는 거죠. 개별 인격체. 지메를 렘브란트가 대상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현재 이미지를 바탕으로 과거를 가시화하고 그의 정신적 과거를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멘트 하나 나오네요. 뭐라고 나와요? 대상을 단순히 모사하는 것은 좋지 않대요. 현재 이미지를 바탕으로 과거를 과시하고 그의 정신적인 과거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즉, 인물의 현재 이미지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인물의 영혼과 흐르는 삶의 시간을 담아내려고 노력한 렘브란트의 그림은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최고로 개인적이라고 평가했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 지멜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개인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A라는 화가는 화풍이 일상을 자기가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자, 지면은 긍정적으로 여겼을까요?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까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은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이것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겠죠. 이런 지점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읽어 나가면서. 지혜는 개체성이 예술가의 개인 법칙에 근거하여 예술로 형상화된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 법칙을 자신의 주관적 가치와 이상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으로 정의하고 개인 법칙에 입각해 객관적 물질인 재료를 예술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봤다. 즉 뭐래요? 개인 법칙은 뭐래요?
주관적 가치와 이상,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를 행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객관적인 물질을 예술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 이것이 뭐다? 예술이다라는 거죠.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구성에 따르면 요리도 예술을 아닐까요? 내 주관적인 가치와 이상에 따라 의지와 능력을 담아서 재료라는 객관적인 물질을 예술의 형식에 담아서 내었다. 예술, 예술이죠. 봐봐요. 주관적인 가치와 이상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 졸리니까 자야지. 그리고 자신은 그 졸림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죠. 자, 그러면 정예빈이라고 얘기를 하는 객관적인 물질은 방금 졸미라고 얘기를 하는 예술 형식과 결부되어 예술로 표현이 되는 거죠. 방금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표현을 해냈죠. 멋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법칙을 예술로 구현함으로써 단순한 일반화에서 해방되어 개인적인 삶을 그려내야 한다고 보았다. 위대한 예술가가 만든 예술 작품들은 고유의 개체성을 지니는 동시에 그 예술가가 만든 다른 작품에도 적용되는 형식 법칙, 즉 예술가가요 고유의 개체성을 지니는 동시에 그 예술가가 만든 다른 작품에 적용되는 형식 법칙이 존재하게 된대요. 양식에 종속되며 그 예술가의 작품들은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된다고요. 집에는 외부에서 주어진 양식이 아닌 자신의 양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주관성을 전달하는 일을 진정한 예술가라고 여겼습니다. 뭐라고요? 자신만의 양식을 만들어 주관성을 전달하는 이가 진정한 예술가라고. 자신만의 양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삶의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재구성이 필요한 거예요. 재구성. 그리고 예술가가 스스로 만든 양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주어진 양식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진 작품과 달리 개체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감상자들은 이와 같은 개인 고유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향유함으로써 예술가의 여운과 교감하게 되는데 예술가의 주관성이 작품을 거쳐 감상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야, 그러면은 인상주의 화가들이요. 일단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가 느낀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자기만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멜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겠어? 평가하지 않았겠어? 평가했겠죠. 뭐가 헷갈리는 거지? 개인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은 앞에 보여져 있는 모습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상 깊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긍정적으로 여겼겠죠. 네, 섞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저는 이 지문과 보들레르의 지문이 가와 나 이런 식으로 엮여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합 지문으로. 그런 다음에 문학하고 엮는 거지. 보기로 갈래복합에 있는 그 개라는 작품하고. 지면의 감상자들이 총체성을 중심으로 예술을 감상해야 예술가가 작품에 담고자 하는 삶의 진폭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각각의 순간을 합하는 것은 삶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듯이 예술 작품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각각의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인 것으로 분리하는 것은 예술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즉,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하게 조합한다고 살아있는 육체가 복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개별적인 요소로 분해하여 이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 속에서 개별성을 지닌 하나는 또 다른 하나와 둘이면서 하나인 이중 구조로 존재하고 둘은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긴장을 일으키며 제3의 것으로 드러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술 작품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붓질과 종이와 시간 같은 것들이 결합되어서 예술 작품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개인 법칙이 있죠. 이것은 뭐예요? 어떤 화가의 주관성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형태, 즉 예술작품 하나라면은 이 예술작품 안에는 개인 법칙이 담겨져 있는 이 총체성을 이해한 작품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개별성질 하나는 이 또 다른 하나와 둘이면서 하나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술작품이 있어요. 별 생각 없이 보. 근데 그 사람의 개인 법칙을 이해한, 즉, 그 사람의 생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한 작품. 똑같은 한 작품인데, 이해도가 다르잖아요, 애초에. 분명 둘은 같은 작품일 거야. 겉으로만 보기에는. 근데 사실 그 작가의 생애라든가 개인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한 작품은 감상자가 받아들이기에 다른 것처럼 느껴지겠죠. 혹은 너가 이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다음에 작품을 봤을 때 다가오는 인상이 다르겠지. 그러니까 같은 하나이면서도 둘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은 다른 작품처럼 보이겠지. 같은 예빈입니다. 졸고 있는 예빈이에요. 졸고 있는 예빈이라고 얘기를 하는 현상은 그대로지. 근데 너가 예빈이라는 사람을 싫어해. 그러면은 예빈이가 졸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너가 평가를 하겠어? 꼴배기 싫다고 평가할 거라고. 같은 하나이면서 둘이지. 그치? 근데 결국은 하나잖아. 왜? 졸고 있는 예빈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지. 근데 중요한 거는 네가 어떠한 지점에서 예빈이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 다른 예빈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 하나다. 이 얘기예요. 보는 그 총체적으로 이거를 바라봤을 적에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작가가 어떤 개인 법칙으로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빈이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빈이가 사실 어젯밤에 공부를 막 17시간, 18시간 하느라 잠을 못해서 지금 졸고 있는 거야.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와 그거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빈이를 평가할 때는 당연히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지멜이 얘기한 긍정적인 평가는 뭐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 작가의 총체적인 삶을 함께 덧붙여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채 형태 등으로 예술을 설명하는 것은 예술 작품이 현대 영혼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 과학 등과 같은 객관 문화가 예술과 같은 주관 문화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그는 주관 문화의 회복을 위한 현대인의 삶과 문화에 대한 고찰을 강조했다. 왜일까요? 예술을 이해하는 기준은 외부에서 주어진 형식이 아닌 삶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형식을 충실히 따른다면 공동체가 결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원래 주어진 이 사람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여기는 그냥 전형적인 것들. 근데 거기서 탈피해야 된다고 본 거 아닙니까? 예술과 삶에 대한 지메의 생각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했던 전통적 가치 기준을 해체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죠. 왜요? 개인적인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을 강조하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것을 강조하면은 공동체적인 것은 와해되겠죠. 다만 삶과 예술의 상호작용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예술을 통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들레르의 입장과 비교를 하면서 봐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